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 추워지고 또 방학하고 그래서 코 수술, 눈 수술 많이 하러 성형외과들 찾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 수술하면 부작용이 적은지, 특히 코성형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코성형 부작용은 그럼 언제 많고 언제 하면은 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코성형 부작용 중에서도요, 어떤 거는 대수롭지 않은 걸 너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굉장히 뭐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염증이 첫 번째 질문이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인 염증, 염증이 언제 잘 생기나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 예전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름에 더울 때 수술하면 덧나고 그러니까 덧나는 게 염증 난다는 거죠. 덧이 난다 이 뜻이거든요. 그 여름에 하면은 덧나니까 좀 추운 때 하면 좋지 않느냐. 뭐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 한참 후에야 사실은 그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겨울 요때가 사실은 코성형을 많이 하시는데 코성형의 부작용인 염증이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춥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우면은 염증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염증이 겨울에 더 잘 생긴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반전이죠. 사실은 모든 염증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코성형에 대한 염증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뭐 우리가 뭐 하는 수술 있죠. 뭐 뼈 수술, 또 성형외과에서도 무슨 눈 수술이라든지 이 안면 윤곽 이런 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 성형만큼은 겨울철에 염증이 자주 잘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되는 것은 그 혈액이 흐르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으로부터 이 폐를 돌아서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산소 공급 장치가 바로 우리 온 몸의 산소 공급 장치가 바로 혈액순환 시스템이죠. 이 혈액순환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 온몸에 다 존재하는데요. 피부 아래쪽에 있는 이 피하층에도 파란 정맥이 있고 또 빨간 동맥이 있고 그 사이에는 모세혈관들이 존재하고 거길 통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산소도 공급하고 세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산소도 공급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하는 그런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추워지면 말이죠. 이런 제일 심장으로부터 먼 곳까지 혈액순환을 다 돌리려면 우리 몸의 체온 손실이 너무 심해져요. 우리 몸의 중앙 부분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말단,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의 혈액순환은 줄여주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게 동상이에요. 동상이 이 손가락, 발가락이 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서
말단부에 있는 혈액순환을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심장과 폐와 이 중요한 장기들의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말단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인위적으로 잠그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잠궈두면 이렇게 귀의 끝부분이라든지 발가락의 끝부분이라든지 코의 끝부분 또 손가락의 끝부분 이런 부분은 혈액순환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아서 세포가 허혈성 그러니까 혈액이 돌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상이라는 게 가슴에 동상 걸리는 사람 없거든요. 동상은 항상 우리 몸의 말단부 그러니까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코끝, 귀끝 이렇게 말단부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화상처럼 그 정도도 구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상에서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 혈액순환 되지 않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말단부에 있는 세포들이 활성을 잃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상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코 부분에 이렇게 돌출된 코 부분이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에 취약하거든요. 특히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에. 차라리 아주 한겨울에는 조금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온도가 기온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진 한파주의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코끝, 발끝, 손가락 끝 이런 말단 부분에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진짜 몸소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개원한 초기에 매년 그 12월 초쯤에요. 저희 이제 동창회가 있어요. 동창회가. 또 이제 동창회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쭉 대학교 동창회도 있고 그런데 성형외과 그 레지던트를 과정을 같이 거친 또 그것도 동문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의국 동문회에 이제를 주로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꼭 제가 수술한 환자 중에서 염증이 있어서 고민한 게 1년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그때 생겨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거 저기 선배님들 만나면은 좀 여쭤봐야지 그런 생각을 늘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요때 딱 요맘때 코 수술하고 보형물을 넣었을 때 염증이 생기는 현상들이 가장 많아서 제가 사실은 그걸로부터 이 겨울에 보형물에 특히 보형물 쓴 코 수술에 염증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도 말단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염증을 막아주는 면역 작용을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럴 때 염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요 시기에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꼭 거리 돌아다니지 말고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꼭 따뜻한 실내에서 좀 있어 달라 이런 부탁을 꼭 드려요. 사실 실내의 온도가요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춥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정말 난방의 효율도 좋아지고 또 벽에 단열재도 훨씬 더 잘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상당히 높은데 예전에는 실내도 그렇게 온도가 높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네, 컨닝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제가 사실은 그 동문회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얼음찜질하는 건 뭐냐? 얼음찜질하는 건 뭐냐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다치고 나서 또 수술하고 나서 냉찜질하라고 그러죠. 냉찜질의 역할은
외부를 차게 하는 거예요. 외부 차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바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혈액순환은 말이죠. 혈액순환은 이렇게 다친 직후에는 떨어져 주는 게 좋아요. 혈액순환이. 왜냐하면 이 다쳤을 때는 뭐 뼈나 근육만 다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혈관들이 터지거든요. 혈관들이 같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손상받은 혈관의 혈액순환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거기 많이 붓게 되고 또 멍도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은 처음에 손상받은, 그러니까 손상받았거나 이렇게 축구하다가 다쳤거나 아니면 수술했거나 이런 손상받은 시간으로부터 대략 한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요.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주는 게 좋고, 그 이후는 다시 혈액순환이 살아나는 게 좋죠. 그러니까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이렇게 일부러 혈액순환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냉찜질을 뭐 일주일 내내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찜질은 항상 첫 2, 3일 정도에 끝내야 돼요. 그 이후로부터 하면은, 그 이후에 하면은 오히려 이 치유를, 힐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냉찜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냉찜질을 하는 것은 초기 혈액순환을 막아서 붓기가 많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죠. 붓기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 때문에 겨울에 코 수술한 다음에는요, 처음에 48시간 동안은 얼음찜질하는 건 같은데 그 이후로는 따뜻하게 유지해서 코끝 같은 말단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염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일단 사실 코 수술에서 염증이 생기면은요, 용서가 없어요. 이렇게 뭐 통증이 있고 좀 뜨끈뜨끈해지고 붓고 빨개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면역세포를 상처 부분에 잘 공급해줘야지 혹시라도 있는 세균성 감염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들은요, 아주 특이하게 코 수술에서만 생기는 현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외과에서 하는 맹장 수술했다, 심장 수술했다, 이런 건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겠죠. 약간 추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끝에 수술을 하는 아주 이 끝부분, 말단 부분을 수술하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코 수술을 하실 때는 보형물을 안 쓰면 또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보형물을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주변 환경을 유지하도록, 대략 여기 써놨죠, 제가? 너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2주 동안은 좀 따뜻하게 따뜻하게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외부의 추운 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내적인 요인, 안쪽인 수술 자체를 조금 문제 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코 수술하고 나서 돼지코 돼요, 안 돼요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 돼지코 안 돼요, 잘. 이게 코 수술해서가 아니라 골격이 좀 이렇게 딱딱한 사람들은요, 돼지코는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돼지코. 이렇게 뒤집은 거 못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기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돼지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코를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끝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건 돼야지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다치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핑크스, 이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 보면은요, 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조각상들도 보면은요, 코끝이 다 이렇게 부러져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각상의 코끝은 말이죠, 진짜 이 사람의 코끝과는 달리 딱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딱딱한 구조는 그냥 뭐 살짝만 스쳐도 부러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몸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놨죠. 마치 낚싯대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돼지코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덜 다치려고. 만약에 여기가 끝까지 이렇게 아주 그 딱딱한 구조이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 사실은 곤란하거든요. 우리 코 수술의 목표도 바로 그 정도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그 코에 기둥을 세운다고 이제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날개연골하고 날개연골 사이에 요렇게 좀 비교적 딱딱한 재질의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게 뭐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또 비중격 연골 채취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 대신에 이렇게 상품화돼서 나온 메쉬라는 그런 보형물을 써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라는 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딱딱한 메쉬가 안쪽에서 자꾸 그 바깥쪽으로 내상, 안쪽에 이 메쉬를 품고 있으니까 코가 움직이면서 안쪽에서 손상을 받는 내상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바깥쪽이 완전히 그 보형물을 감싸고 있던 조직의 안쪽으로부터의 손상이 오니까 또 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 수술하고 나서 꼭 돼지코가 될 필요는 전혀 없고, 실제로 돼지코가 안 되는 코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수술하지 않은 코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최소한 좌우로는 좀 움직여야 하고, 그 좌우로 움직일 때 가운데에 있는 것이 보형물, 이렇게 좀 딱딱한 형태의 보형물은 저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이 메쉬라는 조직 대신에 이전에 그 매드포아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매드포아는 녹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녹을 수 있는 메쉬다라고 이렇게 그 와서 이제 요즘에 또 몇 년 전서부터 많이 쓰시던데, 이게 녹을 수 있는 거면 사실은 쓸 이유가 내가 보기엔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또 녹을 수 있는 거라도 지금 녹기 전까지는 딱딱한 이물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또 이게 또 수술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니까 꼭 이제 제가 제 말이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맡은 저에게 수술 받는 분한테는 좀 쓰고 싶지가 않은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가 요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이 비닐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갖다가 놓고 계속 흔들면 비닐이 손상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으로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닐 안에 이렇게 그 우리 이제 그 편의점에서 받아오는 그 봉투 안에다가 말이죠, 좀 이렇게 좀 거친 쇳덩어리 같은 걸 넣고 계속 흔들면 봉투가 찢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사실 그런 걸 걱정을 해서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분에 대해서는 좀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쓰시는 분 많이 있고, 또 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네. 그 다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아주 그 코 성형의 악몽, 코 성형의 악몽 구축코예요. 사실 이 구축 현상이 따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구축 현상은 반드시 염증의 2차적인 현상이죠. 왜 구축이 오냐 하면은요. 대표적으로 지금 구축 왔던 코가 이 코예요. 딱 구축되면 다 이런 코가 돼요. 이게 지금 뭐 코가 손상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피부가 손상이 된 게 아니라 안쪽에서 쪼그라진 거거든요. 이건 보형물 염증에 의한 2차 구축이에요. 이건.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염증이 생기면은 염증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염증은 우리 몸에는 좋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공간을 우리 그 방어 기전 중에 하나가 그 공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요. 구축. 그러니까 구의 모양으로 동그랗게 구 모양으로 축소된다는 뜻이거든요. 구축이라는 게 그 구축함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구축한다.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 구축이 아니라 구 모양으로 동그랗게 쪼그라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형물이 있던 공간이나 염증이 있는 공간이 아직도 세균하고 우리 몸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공간을 줄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줄이면 아무래도 우리 몸이 염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그 염증이라는 반란을 진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현상이 뜻하지 않게 코끝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도 없는데 구축이 일어나는 것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염증도 없는데 구축이 일어나는 일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만약에 염증이 일어나면 보형물을 빨리 빼주는 거죠. 왜 보형물이 염증을 지속시키냐 하면은요. 사실은 보형물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염증이 생길 때 염증의 원인이 되는 원인균들이 이 보형물 자체를 이 도피처로 쓴단 말이죠. 보형물에는 혈액순환이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사 맞아서 생긴 주사나 약을 먹어서 몸에 보내주는 항생제나 각종 치료제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죠. 또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면역세포들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우리 잘 아는 지금 항체도 다 피를 통해서 그 자리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보형물이 있는 그 공간, 보형물 주변의 공간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이 염증의 원인균들이 가서 숨어있는 도피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보형물이 있는 한은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염증이 생기면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런 게 뭐냐 하면은 보형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이게 보형물 주변에 생기고 보형물이 포함된 영역의 염증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요, 그냥 저는 미련 없이 보형물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그래야지만 구축으로 인한 이체적인 변형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건 표시한 건 뭐냐면 이렇게 조여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쪼그라든다. 쪼그라드는 게 이제 구축이거든요. 이게 구축이 좀 많이 온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마이클 잭슨 그 코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면 바로 아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구축된 걸 이제 늘려서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 이게 운이 좋은 거고요. 사실 구축이 한번 심하게 오면은 정말 최종적인 수술 결과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질문 조금 답하고 갈게요. 코성형이 쌍수보다 더 안전한가요? 클라우디아님. 아까 네. 코성형이 쌍수보다 조금 그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쌍꺼풀 성형보다 조금 더 일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뭐 이 똑같은 코성형이라고 하더라도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염증 자체가 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성님, 네. 염증이 있는지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있나요? 부비동 CT를 찍어보면 확실할까요? 네, 그 보형물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은
보형물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보형물이 있는 공간에 그 공간에 제일 많은 경우가 보형물이 있는 공간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고름이 생기는 사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름이 너무 심하면 그건 조금 늦은 거고요. 늦었다기보다는 조금 진행이 된 거고, 그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 고름이라는 게 사실은 백혈구거든요. 예, 백혈구가 장렬히 전사한 거예요. 백혈구라는 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 염증에 대한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워리어라고 워리어. 예, 근데 그렇게 백혈구들이 전사한 거예요. 고름이라든지 콧물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런 콧물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인데 어쨌든 이건 뭔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CT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CT상으로 알려면은 그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후에서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CT 가지고는 잘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상적인 판단을 내야 되는데 염증의 증상은요. 일단 제일 흔한 게 만지면 아프고요. 그리고 부어요. 약간 붓고 그리고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굴 전체에 있는 거는 사실 코의 염증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딱 콧대 부분에만. 콧대 중에서도 콧대는 항상 가운데다가 쓰잖아요. 보형물은. 이 옆쪽이 뭐 이렇게 부었다, 한쪽이 이렇게 부었다, 옆쪽에 콧대 옆쪽, 그러니까 이 콧볼 있는 데가 부었다. 이거는 보형물과는 관계없는 염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형물의 영역에서의 염증은 이 콧대의 중심 부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염증의 원인이 되는 보형물 없이 어떻게 하면 무보형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기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보형으로 하면은 염증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보형이라도. 그렇지만 일단 생착이 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무보형 콧대는 어떤 게 있나?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던 질문글이에요. 무보형물로 수술했는데 좀 더 화려한 코를 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보형물로 또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많이 원하시죠. 보형물 없이. 저도 사실은 보형물 없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형물이 어디 들어가냐 말이죠. 이 코끝을 높여주는 데는 사실은 보형물을 안 써요. 아까는 기둥을 쓰는데 기둥에다가 이제 보형물 새로 이제 많이 나온 그 흡수가 되는 메쉬성 그 메쉬라고 해가지고 마시멜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거 굉장히 딱딱합니다. 메쉬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게 말랑말랑 메쉬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약간 캐치프레이즈도 있고 그런데 말랑말랑하지 않거든요. 그게 여기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제일 좋은 게 자기 비중격 연골 그리고 이렇게 지붕을 쌓는 건 귀연골. 이렇게 사실은 코끝은 보형물 쓰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쪽에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끝에는 보형물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콧대에는요. 이게 대략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최소한 3cm 그리고 좀 예쁘게 되려면 한 4cm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3cm, 4cm 되는 매끈한 자기 조직이 없어요. 그런 조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낸 게 진피. 자가진피가 근데 자가진피가 뭐냐 이거 잘 모르죠. 저도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 전에 그냥 의과대학생이 진피가 뭐야 뭐 그랬거든요. 진피란 건 뭐냐면 우리가 피부에서 제일 겉부분에 있는 얇은 코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피라고 해요. 그냥 표피는 정말 피부 중에서
그냥 겉에 진짜 종이장처럼 얇은 코팅이에요. 왜 우리가 가죽을 보면 한쪽은 매끈하고 한쪽은 거칠잖아요. 그 매끈한 쪽에 그 매끈한 코팅이 바로 표피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피부층을 진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가죽 있잖아요. 가죽의 이쪽 부분 요렇게 지금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매끈매끈한 게 이게 뭐 저기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로 바깥쪽 코팅이에요. 코팅. 그러니까 이걸 표피. 그리고 진피는 이 안쪽에 이렇게 두꺼운 대부분의 볼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채취할 때 여기서 하거든요. 네, 여기서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안쪽에 이 바깥쪽에 있는 표피는 쓰지 않죠. 왜냐하면 표피는 피부 안쪽에 들어가면 또 표피들이 이제 때를 만들어요. 때를 만드는 게 표피거든요. 예, 그러니까 때 만드는 표피는 떼내고 이 안쪽에 볼륨을 주는 진피만을 써서 코끝이나 이렇게 코끝이나 아니면 콧대에다가 넣어주는데요. 콧대에다 넣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진피를 코끝에만 넣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만 절개하면 돼요. 근데 콧대 전체로 하려면 아까 제가 4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흉터가 심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진피 중에서 얇은 진피들, 뭐 귀 뒤 이런 데는 진피가 얇아요. 또 눈 주변에 이런 데 진피가 얇아요. 그런데 진피가 두꺼운 데가 어디냐 하면 등 쪽이거든요. 등 쪽인데 등에다가 함부로 흉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등에다가 함부로 흉터 낼 수 없기 때문에 등 중에서 가장 감추어진 꼬리뼈 있는데, 꼬리뼈, 이게 등의 끄트머리잖아요. 꼬리뼈 있는 데서 하는데 이 4cm나 띄려면 이 흉터가 너무 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끈한 4cm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피로 콧대를 하는 선생님들이 예전에 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새는 진피로 콧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피 자체가 그렇게 두께가 많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모양이 매끈하지가 못한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두툼한 느낌? 콧대에서 두툼한 느낌 나면 그렇게 예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진피가 사실은 많이 예전에 쓰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늑연골이에요. 늑연골이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늑연골이 뭐냐? 갈비뼈라고 하는데 갈비뼈가 아니고 갈비뼈는 요 바깥쪽에 있는 뼈로 된 거고요. 요 지금 요 약간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늑연골이에요. 늑연골이라는 게 이 뒤쪽에 있는 갈비뼈는 그야말로 뼈예요. 그래서 한번 뚝 부러지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앞쪽에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파란 부분 연골이 돼서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이제 연골을 이렇게 띄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 길이가 4cm 나오죠. 길이가 4cm 나오고 뭐 이 아까 비중격 연골을 대신해서 이 안쪽에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 연골이에요. 근데 다른 연골보다는 이게 꽤 딱딱해요. 그래서 뭐 코끝을 많이 높일 때 사용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이 안쪽에 연골이니까 그 늑연골이 여기 이렇게 비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아까처럼 내상을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 늑연골은 그래서 이제 콧대를 늑연골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골은 이렇게 나무 결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직선이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무가 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콧대가 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늑연골은 충분히 처음에는 그 길이나 모양이나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콧대를 보형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 또 새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 금막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요. 금막으로. 금막은 뭐 여기 요 관자놀이에서도 있고 이렇게 우리 매끈한 막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늑연고를 민싱 잘 다져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형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잘 발달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모양이 안 예뻐. 이게 지금 이렇게 마치 이게 소세지처럼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형물 모양이 소세지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트 모양이고. 이 소세지 모양을 집어넣으면 소세지처럼 되지.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햄버거 디지즈라고 하죠. 햄버거 디지즈.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햄버거 만들면은 이 이 안쪽에 가는 이 기구 안쪽이 완전히 청결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긴 세균들이 햄버거 안쪽에 들어가서 충분히 익혀지지 않은 상태로 체내에 들어가는 게 햄버거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사실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 햄버거 디지즈, 햄버거병과 유사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게 자르는 과정에서 결국은 연골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거고 그만큼 염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저는 사실은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게 결과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해결돼야 할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골 뛰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 기흉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튜브를 끼고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여기서는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다 깜빡 까먹었어요. 제가 이 기증늑연골이란 이슈가 있죠. 기증늑연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요. 예, 아직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는 안 쓰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써요. 예, 왜냐하면은 기증늑연골은 아무래도 그 자기 늑연골처럼 세포가 사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격이 유지되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자라 들어가서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럴 거면은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디자인했던 모양하고 다르고 흡수도 굉장히 많고 또 외국 논문에서도 이 기증늑연골 자체는 초기에는 사실은 그냥 우리 실리콘 보형물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염증 유발성이 크나요? 염증 유발성이 사실 실리콘보다 더 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많이 이제 그 볼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 하고요. 보형물하고 무보형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무보형물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초기에 국한되는 건데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라도 염증이 생기면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 저희 수술하고 외국에 계신 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외국에서는 또 성형외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실 좀 극상스럽게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 병원에 가셔서 그냥 염증이니까 항생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아까처럼 그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항생제 먹어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 보형물을 안 쓰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기증늑연골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증늑연골은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기증누경골 쓰는 선생님들 많이 있고요.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은 이제 그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실 그 기증누경골 해서 문제 없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 볼륨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원래 자가 누경골보다는. 그래서 저는 기증누경골 쓸 거면 그 자가 누경골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절골이거든요. 절골 부작용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골 부작용 그렇게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절골로 이게 뭐 절골로 그리고 이제 코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또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는지 또 절골로 얄쌍하게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런 이슈들이 있죠. 절골은요 절대로 코를 더 높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절골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매부리코처럼 이 지붕을 다듬고 그 지붕을 닫아주기 위해서 하는 매부리코에선 그거거든요. 여기를 깎고 깎으면 여기가 지붕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깎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붕을 깎고 나서 이걸 닫아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 이렇게 코뼈가 바깥으로는 좀 넓게 있어서 안쪽으로 지붕은 그대로 두고 안쪽을 이렇게 모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경우 모두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얄쌍하게 되는 현상도 사실은 없어요. 이 베이스가 얄쌍해지는 거지. 지금 보면 이 베이스가 얄쌍해지는 거지. 얄쌍하다는 거는 이렇게 이 엣지가 얄쌍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이 베이스가 얄쌍하다는 베이스를 얄쌍하게 만드는 게 절골이고 이 엣지를 얄쌍하게 만드는 거는 또 절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골을 해서 높아지는 거 아니고요. 또 낮아지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이 베이스를 줄이기 위한 게 절골이에요. 그러나 절골은 하면 이렇게 숨을 못 쉬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또 절골이 사실은 옛날에 절골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고 막 이러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전신 마취 전혀 필요가 없죠. 그냥 국소 마취를 하시면 되고요. 코뼈가 워낙 그 부분에 탁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절골이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절골하면 예전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절골하고 나서 숨 쉬는 거 불편하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여기 보면 공기 통로예요. 이게 이렇게 공기 통로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절골을 하는 데는 여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공기의 통로에 숨 쉬는 게 불편해지실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절골은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고 또 뭐 코가 무너지지 않느냐?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절골은 안 무너지는 게 이 안쪽에 이 코뼈를 지지하고 있는 이 비중격이 비중격 뼈하고 비중격 연골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이 옆을 아무리 다 제거를 해도 사실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코가 무너진다는 건 대부분 비중격 연골이 함몰돼서 그런 경우죠. 어쨌든 절골은 굉장히 안전한 수술인데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그렇지만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높이거나 또 무슨 얄쌍하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코뼈의 베이스를 줄이는 이 부분을 내 베이스를 줄이는 수술이라는 거. 네. 이런 현상이죠. 이렇게 이 베이스를 줄이는 거지.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줄이는 거지. 뭐 코를 높이거나 얄쌍하게 만들거나 그런 거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분필코, 그 분필코, 뭐 아바타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퍼진 코죠.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이 석고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좀 얄쌍한 느낌이 나죠.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분필 넣은 것처럼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분필코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저는 이상적인 콧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적인 콧대라는 건 지금 가운데는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정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정면의 면이고요. 그 옆쪽은 측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정면은요, 이렇게 보면 밝아요. 근데 옆으로 가면 약간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콧대의 가운데 정면을 보는 부분은 밝고 그 옆에는 연한 그림자가 이렇게 넓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필코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 부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옆쪽 부분이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파른 경사를. 그러니까 분필코라는 건 뭐냐면 콧대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콧대가 이렇게 높은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층 빌딩처럼 솟아서 그 옆쪽으로 이렇게 진한 그림자가 생기는 걸 분필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높였거나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특히 미간 부분에 이렇게 많이 높이게 되면은요. 주변에 그림자가 이렇게 진하게 생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그 급경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급경사를 앞에서 보면은 저렇게 진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진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는 콧대 이 부분, 중앙 부분을 높였어야 되는데 미간 부분을 높였기 때문에 오토코가 아니라 분필코가 된 거죠. 이쁜 코가 되려면요. 요게 지금 요렇게 콧대 미간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지금 요 중앙 부분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그 옆쪽으로는 자연스러운 완만한 경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이상적인 코는 오똑한 코라는 건 미간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콧대 중앙 부분이 높고 주변에는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아바타 코, 분필코라는 게 사실은 미간 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높였을 때 생기는 건데 사실 그게 미간 부분을 지나치게 높이고 여기도 지나치게 높인 게 아니라 여기 높일 보형물이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니까 여기는 안 높아지고 이 위쪽만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보형물이 이렇게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가니까 미간은 높아지고 여기는 안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복코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더 코가 뭉툭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부작용이죠. 이게 이제 제가 질문 중에 하나, 제가 거울을 수술 후에 코끝이 뭉툭하게 들린 느낌이 나는데 거울을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가 진단이 힘들어요. 그리고 코끝 위로 1cm 위쪽에 U자로 보형물 비침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딱 저는 감이 와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좀 작구나. 근데 지금 요 코끝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가 코끝이죠. 지금 여기. 근데 코끝이 높지 않고 그 위쪽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좀 딱 적합한 거가 아니다. 조금 다른데 이게 지금 사실 여기가 높지 않고 그 위가 높으니까 코끝이 굉장히 뭉툭해 보이죠. 이게 사실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제가 사진을 조금 잘못 골랐네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 위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가 아니라 그 위쪽, 이게 너무 위쪽을 높였기 때문에 코끝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높였어야 돼. 여기를. 근데 코끝의 위쪽 부분을 높이니까 여기는 원래 있는 코끝, 요 위쪽은 새로 만든 코끝. 그러니까 코끝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코끝이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뭉툭한 옆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게 수술 전보다 더 복코가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죠. 왜냐하면은 복코는 원치 않는 모양이니까 그게 이제 이게 이 코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위쪽이 높아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뭐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코끝을 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보형물하고 연골을 같이 써서 보형물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린 뭐 L자형 실리콘에서 여기가 아니라 요 위쪽이 잘못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위치를 잡지 못해서 위쪽이 높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연골의 위치를 바로 잡으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콧구멍 흉터. 보통 콧구멍 우리가 이제 개방형 하면은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흉터를 내니까. 근데 사실은 개방형 흉터보다는요. 지금 이 콧구멍 안쪽에 있는 흉터들이 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콧구멍 안쪽에 있는 흉터들의 원인은 수술을 잘 못해서도 있지만 너무 많이 코끝을 높였을 때 그 안쪽에 있는 연골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 정리를 잘 하면 개방형인 경우에 오히려 더 흉터를 잘 잡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삐쭉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사실 비개방으로 했을 거예요. 이게. 비개방인 경우에 이런 식의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흉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콧구멍 한쪽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흉터들이 문제죠. 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뭐 시간이 다 됐고 또 이런 부분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앞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들어온 질문들은 내일 제가 답을 해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진희님, 의사 선생님 왜 코 수술 안 하시나요? 코 수술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은 안 하면서 남들은 시킨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